엄마가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내가 여행을 떠나면 나의 가족은 모두 죽는다. 지금 아버지를 따라가면 나와 내 어린 자녀는 죽는다. 2005년 2월 일본 기후현의 한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 전화였는데요. 신고자는 39세의 남성 후지이 타카유키였어요. 이 남성이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칼에 찔렸는데 자기를 찌른 사람이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렸고요. 곧이어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하면서 이 신고자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복부를 찔린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 신고자는 장인어른 댁, 자신에게는 처가가 되겠죠. 그 집에서 공격을 받고 도망쳐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당시에 시간이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신고 내용대로라면 대낮에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잖아요. 경찰은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동태를 살펴봐도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경찰이 살짝 열린 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장, 이 사건 현장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집안 곳곳에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지원을 요청한 뒤에 집 곳곳을 수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아직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색을 하던 와중에 경찰이 욕실에서 인기척을 느끼게 되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욕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목에는 식칼이 꽂힌 너무나도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이 바로 앞서 신고자를 찔렀다던 그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도 이 목에 칼이 꽂혀서 출혈이 심한 상황이었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에게 누가 그랬는지 물어봐요. 이 남자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랬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돼버린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다 라고 말했던 범인은 57세의 남성 겐페이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총 5구였어요. 범인의 어머니와 아들, 딸, 그리고 2명의 손주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 2마리까지 범인에 의해 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위까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겐페이는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요. 흉기가 이 목 부위의 경동맥을 비껴가면서 사망에 이르지 못했고요. 사건 이후 3주 만에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냥 모든 게 싫어졌다.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본인의 범행 사실을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당시에 겐페이의 직업은 보건 공무원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런데 왜 일가족 살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됐던 걸까요? 조사를 통해 밝혀진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로 인해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거죠. 이 어렸을 때부터 겐페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았었대요. 그가 기억하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엄하기만 하고 서툴렀다. 그런 어머니를 초등학생 때부터 싫어했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 회복이 좀 잘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돼버렸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떨어져 지냈죠. 그런데 사건 발생 6년 전인 1999년에 겐페이가 나이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게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이 범인의 남동생 집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남동생 부부가 더 이상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남인 범인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던 거죠.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부모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사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결코 편안한 동거 생활이 아니었겠죠.
결국에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나이가 80대로 접어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증상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치매 증상이 며느리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치매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사람마다 조금 증상이 되게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아기처럼 막 순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겐페이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며느리가 요리를 해주면 안 먹어요. 일절 안 먹고 다 버리고 본인이 다시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물건을 가져갔다면서 도둑 취급을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목욕을 하려고 받아놓은 이 목욕물에 쓰레기와 오물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정원을 갖고 놓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나무하고 꽃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치매 증상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심각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범인의 직업은 보건공무원이었고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치매 노모를 케어를 하면서 모시고 살아갔다고 하는데 얼마 뒤에 이 겐페이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평소에 앓고 있었던 신경성 두통이 더 심해진 거죠.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는 이 통증이 턱과 치아까지 퍼지게 되면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면서 피해 망상으로까지,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까지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딸과도 갈등이 있었대요. 이 겐페이가 딸이랑 이 손주 내하고 좀 같이 살기를 원했었는데 딸은 나가서 살고 싶었던 거죠.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치매가 있는 할머니하고 생활하는 게 좀 걱정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 겐페이의 입장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입장을 제가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입장을 생각해보면 본인이 이제 어머니하고 사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주, 손녀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은 이 딸 내외는 또 본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딸은 이 겐페이의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딱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이 겐페이가 하게 돼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이었던 1월 27일에 겐페이가 이 어머니 명의의 그 우체국 통장 때문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직원이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겠죠. 절차를 설명을 하면서 응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가 막 트집을 잡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체국장 데리고 나와라. 뭐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운 겁니다. 사실 별일도 없었어요. 근데 막 상대를 매도하고 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완전히 은행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정말 이 작은 동네에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겐페이는 그간 쌓아왔었던 이 어머니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 가족들까지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진술 내용에 따르면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만 진실을 알고 있겠죠. 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분노의 대상은 엄마잖아요. 가족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왜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까지 살해할 마음을 먹었냐는 거예요. 그냥 다 귀찮고 나한테는 방해자들이고 내가 싫어서 나가서 살고 뭐 이런 거였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밝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살해하면 남은 가족들이 살인자의 가족으로 고초를 겪을 것을 걱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족들까지 다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느 나라든 어딜 가든 뭐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있겠죠.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본은 특히나 이런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가해자의 가족들을 되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사회에서 좀 매장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버티지 못한 이 가해자의 가족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끝낼 권리가 본인한테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 겐페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요. 2005년 2월 27일에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그 날을 범행 디데이로 잡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죽이지 않겠다는 거겠죠? 일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실제로 그는 아내를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 아내가 참고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시던 건 겐페이였고 그때도 며느리를 지금처럼 이 어머니가 괴롭혔었는데 이 며느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 다 감내했었대요. 결국에는 이제 버티다 못해서 동생의 집으로 어머니를 보냈는데 이 동생도 못 버티고 겐페이의 집으로 다시 어머니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한 거죠. 아내의 여행날 오전 7시가 됩니다. 범인은 아내를 기차역에 태워다 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했죠. 그날 아침을 떠올려 보면 이 아내나 아내의 친구들이 그에게서 뭔가 별다른 특이점을 느낀 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끔찍한 범행을 시작해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요. 그는 곧장 아들이 있는 2층으로 향합니다. 그가 향했던 2층에는 33살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넥타이로 목을 졸랐고요. 이 잠에서 깨어난 아들이 막 당황하면서 아빠 뭐야 라고 말했는데 범인은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빠의 손에 사망했고요. 겐페이는 넥타이를 들고 1층에 있었던 85세의 어머니에게 향해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는 아들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다음 타겟은 기르고 있던 반려견 2마리였어요. 셰퍼드였는데 일단 개들을 데리고 강변의 숲으로 향해요. 그리고 나무에 목줄을 묶어놓고 흉기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키우던 개까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개들을 죽이는 과정이라던가 당시의 그의 심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들이 겐페이가 되게 아끼던 개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경찰견 훈련소에서 집으로 데려온 개들이었거든요. 근데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이웃들이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 시끄럽다고. 그래서 다시 훈련소에 개들을 데려다 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집에 그 개들은 없었어요. 근데 굳이 범행 전날에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행동에 대한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어떤 심리였는지.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반려견을 죽였던 그는 딸의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로 살고 있었잖아요. 정오쯤이 됐을 때 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다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핑계로 딸의 집을 찾아가요.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서 딸의 집으로 갔고요. 거기서 딸과 2살 된 손자, 생후 3주 된 손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당시 사위는 독감에 걸려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죠. 집에 도착한 뒤에 딸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딸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손자, 손녀에게까지 그 손길이 뻗었죠. 근데 이게 참 소름인 게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정신을 딱 차리고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는 남아있는 사위를 마지막으로 살해하기 위해 차를 몰고 다시 딸의 집으로 향해요. 사위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사람들 다 기다리니까 같이 가자라면서 사위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특별히 뭔가를 의심한 건 아니었는데 딱 사위가 집에 들어섰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되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가족들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장인은 방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족들을 찾으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범인의 섬뜩한 말이 들려와요. 함께 죽어달라 라는 말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죠.
그런데 이번에 캠페인은 그동안 썼던 살해 방법과는 다르게 흉기로 그의 복부를 공격합니다. 성인 남성이고 맨정신으로 깨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위는 공격을 받은 뒤에 피를 흘리면서도 범인과 몸싸움을 했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위가 집 밖으로 도망을 치면서 캠페인은 추격을 포기하고 욕실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사위가 당시에 막 도망치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자기가 칼에 찔렸을 때 가족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여기 도착했었던 내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정신없고 아프고 막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이미 예상하고 확신하고 절망을 하면서 뛰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특히나 주변인들의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왜냐면 겐페이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건 발생하기 4년 전부터는 시립 노인보건시설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온순하고 성실했고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부모, 자녀, 손주들까지 살해했다는 이 소식이 주변에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줬겠죠. 이웃 주민의 말을 좀 들어보면 특히나 이 사람이 손주를 아주 아꼈대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말도 못할 충격이겠죠. 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 누구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여행을 떠났던 아내.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이 동행한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야, 너네 가족들 다 죽었대. 근데 범인이 남편이래.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쯤 정신이 나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잔인한 뉴스와 어떤 소식들을 또는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접한들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후에 참고인 자격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남편의 범행 동기를 도저히 모르겠다.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뭔가 바뀌었다는 모습, 어딘가 이상하다는 모습,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진술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에 넘겨진 겐페이. 검찰은 자기중심적인 범행 동기와 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2008년 1심 재판부는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게 90년대 이후에 일본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좀 엄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두드러졌었어요. 근데 5명이 살해가 됐고 그것도 가족, 어린 손녀들. 그럼에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다는 거죠. 자, 그 양형의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동기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잔인한 살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년에 걸쳐 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좀 몰려 있었다. 유족, 그 아내와 남동생이 극형을 원하지 않는다.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 이런 양형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이자 아내와 자식들을 잃은 사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겐페이는 사과의 편지나 반성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사죄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라면서 사형을 요구했었죠. 검찰 또한 따로 사는 딸 일가를 굳이 데려와서까지 죽일 이유가 없었다면서 사형을 요구했는데요. 이 항소가 기각됩니다. 이렇게 3심까지 갔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범인은 현재까지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이런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죠. 분노의 대상이 어머니였다면 이 어머니만 살해했을 때 어떤 상황을 좀 참작해줄 만한 여지가 있는 건데 왜 온 가족, 거기다 반려견까지 굳이 다 데리고 와서까지 죽여야만 했을까? 그리고 어쩜 반성의 말 한마디도 없을까? 넥타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게 잔인한 수법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사위는 칼로 공격을 당했는데 만약에 사위가 죽었으면 이 수법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냐.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었습니다. 그저 한 평범한 남자가 감정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족들을 죽이고 현재까지 감옥에 살고 있더라. 라는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에는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나 이미 집에서 내보냈던 반려견 2마리까지 굳이 데려와서 죽였던 이 범인의 심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당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어떻게 단 한 번도 이 범행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적어도 모든 비극적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그의 감정 상태는 뭐였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통해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로 인해 더 이상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걸까요? 엄마가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내가 여행을 떠나면 나의 가족은 모두 죽는다. 지금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 나와 내 어린 자녀는 죽는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 일본에서 발생한 나카츠카와 일가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